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유부녀이자 매일같이 일터에서 씨름하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아직 2세 계획은 없어서 남편이랑 둘뿐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늘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 부근이 뻐근한 것이 말로만 듣던 화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갑갑한 심정이라 익명의 사연 채널이라는 기회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유독 친하게 지내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제 답답한 사정을 일전에 다 터뜨리듯 상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보다 결혼 선배이기도 하고 지혜로우신 워킹맘이시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취급받으며 결혼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상황들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도 막 나고 듣는 나도 이 정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윤지임은 당하고 산 그것들보다도 남들은 다 멀쩡히 사는데 자기만 그러고 사는 걸까봐 그게 더 걱정되고 신경 쓰여요? 나는 당장 윤주임 얘기 듣자마자 떠오르는 사건이랑 인물들이 있을 정도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변하는 남편 돌변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다들 일상에선 쉽게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인터넷만 봐도 그런 고민들 많다니까요. 제가 워낙 사람들 사는 이야기라든지 인터넷 활동에 큰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였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결혼 후에 저 같은 고충을 갖게 된 분들이 세상에 많더군요. 저는 우습게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약간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어요. 나만 등신 같고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었나 봐요. 그리고 사람 사는 거 정말 거기서 거기라더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더니 저 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있을 줄이야. 이 점에서 저도 용기 내어 저의 답답함을 사연으로 꺼내보게 되었어요. 제3자의 시선에서 본다면 혹시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가장 욕먹을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으려나요? 별게 다 걱정되긴 하네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대략 2년 정도 만나보고 결혼했어요. 도중에 크게 싸우고 한 번, 서로 냉정 겪다가 자존심 상해서 한 번, 이렇게 총 2회를 헤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애 기간은 계산해봤을 때 1년 7개월 정도 나오네요. 남편이 저보다 3살 많고 사회생활 경력도 더 길고 결정적으로 연봉이 더 높습니다. 결혼 당시랑 지금이 좀 급여가 달라졌고 현재는 제가 남편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요. 결혼 후에 한번 서로 투명하게 급여 오픈했을 때 봤던 기준으론 남편이 세후 월급 450 정도, 저는 세후 월급 270 정도였어요. 남편 쪽 집안이 저희 집보다 특별히 여유가 있진 않은데 사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해놓고 사는 모양이라든지 씀씀이라든지 사고방식 같은 게 확실히 저희 집보다 더 잘 사는 집안의 가풍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런 걸 느꼈네요. 반면 저희 집은 아주 평범하고 대신 경제적으로 특별한 어려움 한 번 없이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큰돈 만지면서 벌어오신 분 절대 아니지만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세요. 그만큼의 안정은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사랑 하나만 보고 원룸집에서 시작하는 부부들 분명 있을 텐데 저랑 남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풍족한 환경에서 결혼했다고 볼 수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하는 경제권은 제가 갖기로 했었습니다. 당연히 한쪽이 우기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므로 제가 혼자 주장했던 거 아니었고 남편과 유연하게 합의해서 정한 부분이었어요. 월마다 지출하는 생활비 규모 측정해서 정확히 하고 착실하게 저축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고 저는 그대로 지키면서 돈 관리했습니다. 각자 비상금만 남겨둔 채 부부 공동의 돈으로 매월 모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4달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앞으로는 월급 받으면 그냥 생활비만 저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월 생활비를 최소 금액으로 잡으면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자기가 100만 원을 저한테 매월 줄 테니 그것으로 끝내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미쳤다고 알겠다며 동의했겠어요?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져서는 한동안 툴툴거리더군요. 밥상 앞에서도 괜히 이래저래 트집 잡고 집안일에서 아주 간단한 걸 부탁해도 싫은 표정이 되었고요. 결혼 후 들어오는 수입은 부부 공동의 재산인 게 맞고 저희 둘도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 말을 맞췄던 건데 반년도 안 돼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남편이 원래 결혼 전부터 낚시에 취미가 있었고 같이 실내 골프 치러 다니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본격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 그랬는데 생활비 100만 원만 내고 입 닫고 싶다는 그 의견이 저에 의해 거절당한 이후로 거기에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낚시할 때 쓰는 물품들 쫙 구매해놓고요. 아직 멀쩡한 장비도 새 걸로 사서 바꾸더라고요. 자기야, 전에 쓰던 거 이거 뭐 얼마나 사용했다고 벌써 새 걸로 샀어. 그럼 이제 이건 안 쓰는 거야? 아깝지도 않아? 왜 이런 거에 돈을 낭비하고 그래? 그럼 당신이 쓰든지. 정 아까우면 그렇게 해. 내가 생전 낚시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뭘 나보고 쓰라 말이야? 안 쓸 것 같으면 어디 중고 카페 같은 데 팔든가. 팔아서 우리 생활비에 보태 쓰면 되겠네. 아예 불필요하게 새 걸 안 샀으면 애초에 낭비가 안 됐겠지. 우리 생활비 지출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잖아. 자기, 지난달부터 이런 거 벌써 얼마치 산 줄 알아? 지난달에만 80만 원 넘게 이런 거 사는 걸로 써놓고는 이건 또 얼만데. 어차피 내 돈이잖아. 네가 왜 간섭질이야. 내 돈인데 내가 못 써? 남편이 발끈해서 던진 말에 제가 머리가 띵 울렸어요. 함께 공동의 돈으로 생활비 명목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자꾸 내 돈 거리는 게 그다음부터 계속 신경 쓰이고 거슬렸어요. 쓰잘데기 없는 골프웨어를 똑같은 걸로 색만 다르게 대체 몇 번이나 사는 건지. 이것도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신경 쓰지 말래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왜 문제냐면서 말이죠. 자꾸 더럽고 치사하게 돈의 지분을 거들먹거리며 자기 돈이라고 주장해대니까 제가 참다가 확 열이 받고 말았어요. 그래, 나보다 자기가 돈 더 벌어오니까 우리 돈에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맞지. 그런데 그 돈 아껴가면서 쓰려고 계획 다 짜고 저축하면서 비상금까지 남겨놓으려고 하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부부인데 왜 자꾸 자기는 내 돈 이런 소리나 하는 건데? 제가 하루는 날 잡고 분위기 잡고 제대로 따졌습니다. 매사에 남편이 생색내면서 꼴 같지 않게 구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그것 좀 그만 보고 싶은 마음으로 따졌다가 남편이 욱해버렸고 상황은 크게 번졌어요. 서로 그 자리에서 급여 이체 내역 까고 생활비 통장 까고 숫자 다 하나하나 세어가며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마지막으로 정확한 남편의 월급을 받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생활비를 쓰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전 애초에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월급 전체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받을 만큼의 금액을 받은 것에서 아껴서 생활해왔기에 억울하고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따지니까 결국 남편이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의 몫으로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런 걸로 아깝다느니 분하다느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해? 우리 결혼했으면 이제 부부잖아. 어쨌든 간에 서로 아끼고 힘내서 돈을 모아야 다음 스텝도 밟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맞는 말 하니까 남편이 반박은 차마 못하겠으니 잠시 후 수긍하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일부러 낭비하듯 돈 쓰는 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모습에 꽤나 진지한 태도라서 저는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바뀌려나 하고 기대했죠. 그런데 남편이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저희 돈에서 앞으로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잖아요. 원래는 양가에 드리는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은 어찌됐든 자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게 부부 공동의 돈이니까 거기서 자기 부모님 용돈도 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고민이 됐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건 남편 입장에 서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권 쥐고 생활비 관리하면서 이 금액으로 시부모님 용돈까지 드리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이 돈 가지고 자기 물건 뭐 사겠다고 설치거나 우기는 일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제가 과일도 사다 드릴 겸 한번 시댁 방문할 때가 돼서 한번 들렀거든요. 회사에 반차를 쓰고 오후에 병원 가는 일정이어서 이때 시간을 냈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계세요? 요 앞에 잠깐 바람 쐬겠다고 나간 참이야. 아마 공원까지 한 바퀴 돌고 오지 싶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또 때마침 타이밍이 이렇게 됐네요. 아버님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신 건지. 제가 사온 과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과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듯 어딘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시선 처리를 멀뚱하게 하시는 것에 제가 도저히 그 이유를 안 여쭤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그런 거 없어.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바로 말씀하실 땐 언제고 금세 헛기침을 큼큼 하시면서 제 쪽으로 눈알을 굴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용돈 20만 원만 보냈더라. 네가 우리 용돈 주는 것도 앞으로 관리한다면서. 네? 네. 그냥 생활비 제가 관리하는 김에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원래 용돈 20만 원씩 매달 받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니? 20만 원은 가끔 우리 아들이 기분 좋답시고 턱 한번 쏘는 거고 원래 30만 원씩 받았어. 정말요? 제가 저희 그이한테서 얘기를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셨구나. 다음 달에 더 얹어드릴 것 없이 오늘 바로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바로바로 정정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건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그런데 네가 앞으로 우리한테 용돈 준다니까 이건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구나. 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어떤 건데 그러세요? 그게 매달 30만 원은 기본 고정인 거고 그 외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매달 있었다 이 말이야. 부가적인 거요? 어머님, 혹시 뭐 따로 용돈 더 받고 계신 데가 있으신 거예요? 에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30만 원이고 다른 이유들 붙여서 우리가 받아왔던 금액을 합치면 적어도 매달 50만 원 이상씩은 우리가 받아왔다 이 말이야. 너 앞으로 그럼 우리한테 매달 딱 30만 원씩만 보여주고 끝내려 그랬니? 아니, 당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댁에 들어가는 용돈이 20만 원인가 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다였고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30만 원이라고 정정하시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들었던 게 그 다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금액이라뇨? 한마디로 돈 더 달라는 거잖아요.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굳이 말씀하신 걸 보면 최소한 매달 50만 원씩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 본론을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차차 머릿속으로 정리를 마친 저는 더없이 얼떨떨해지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전개이기도 했거니와 전혀 달갑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을 안 하시니 남는 게 시간일 테고 그러다 보면 돈 쓸 일이 은근 들어가실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용돈 이러시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일단 제가 거기서 뭐라고 반박이나 할 수 있나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죠. 모처럼 반차 써서 들른 병원에서도 얼마나 기분이 찝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돈 얘기 운운하니까 남편이 바로 짜증을 내면서 돈? 무슨 돈? 또 뭐? 뭔데? 이러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그 돈으로 설전을 벌였던 건수 때문에 아직도 질려있는 모양이었어요. 전 조금 무안해지긴 했으나 어쨌든 할 말은 해야 했으니까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 용돈 문제로 자기한테 물어볼 거 있어서 그러지. 두 분 용돈? 그거 왜? 내가 드리라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두 분 용돈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한 달에 20만 원씩 자기가 드리고 있다고 분명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오늘 댁에 잠깐 들르면서 어머님 뵀는데 글쎄 어머님께서 20만 원이 웬 말이냐며 이거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 그거 20만 원씩 드리는 거 맞긴 했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신 게 많으신지 이것저것 말씀하실 때가 많아서 그런 거 사시라고 거의 30만 원씩 드렸어. 아, 그래? 그랬던 거구나. 그런데 혹시 30만 원보다 더 드릴 때도 많았어? 어머님께서는 50만 원 어쩌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뭐? 50만 원? 아니, 내가 생신 있는 달이라든지 어디 특별히 모임 있으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드리게 했었지. 그런데 그런 금액 자주 드린 건 절대 아니었는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인상까지 팍 쓰는 걸 보니까 확실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잘 파악 못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저를 은근히 속여 넘기시려고 용돈을 더 타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10만 원을 더 붙여드렸습니다. 20만 원만 보냈으니까 10만 원을 더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저한테 시어머니께서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다음 달에는 팍팍 부탁한다. 10만 원 추가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 때문에 카톡을 보내신 거였어요. 시작? 팍팍? 제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왕따봉 날리는 캐릭터까지 같이 보내신 게 살짝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전까진 시어머니와 별로 카톡을 주고받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캐릭터를 전송받아본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죠. 그리고 대망이 다음 달으로 접어들기도 전에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로부터였는데요. 잠바떼기가 갖고 있는 게 죄 낡아서 말이다. 아무래도 하나 장만을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튼튼한 걸로 사다가 오래오래 입고 싶구나. 아, 그러세요, 아버님? 그러시면 제가 멋지고 좋은 걸로 다 얼른 알아봐서 사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입어봐야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 그러시면요. 시간 나실 때 저랑 한번 직접 매장 나들이 가요. 제가 모실게요. 뭐? 아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사고 싶으니까, 좋은 거 사게끔
시세에 맞춰다가 네가 돈이나 보내줬으면 좋겠구나. 굳이 다른 제안들 다 뿌리치고 직접 사고 싶으시다는 시아버지. 약간 머뭇거리실 때 시어머니의 음성이 섞여 들어온 것 같았던 건 제 착각이었으려나요? 이상하게 돈을 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민해봤자 뭘 하나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조금 있다가 20만 원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조금 안 지나서 카톡이 왔는데 시어머니로부터였어요. 너는 내가 보니까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구나. 다 늙어가는 노인네는 이제 허접한 거 사서 입으라는 거니? 인심이 꽤 짜다. 그거 보는데 진짜 속에서부터 왜 이렇게 얄미움이 솟아오르던지요.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답장 보내놓고는 바로 돈을 붙일까 하다 관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의했습니다. 뭐? 옷을 사신다고? 잠바? 아버지 겉옷만 해도 수십 벌인데 잠바는 무슨 잠바야. 아, 진짜 황당하네. 이번만 그냥 돈 더 보내드려. 내가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 잘 드려놓을 테니까. 남편이 그러는 것에 전 내심 안심이 됐어요. 역시 말을 꺼내길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후일 제가 이를 갈미 후회하게 될 줄은 이때는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이 더 들어간 공동의 돈이니까 에라이 그냥 마지막 인삼 치고 더 드리자 싶어져서 50만 원을 붙여드렸어요. 시어머니께 잘했다고 고맙다고 카톡이 왔는데 그냥 대충 반응해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대놓고 저한테 이번 달 용돈 50만 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빵 맞고 제가 많이 당황했죠. 당연히 이런 방구도 없이 30만 원만 보내드릴 작정이었거든요. 다른 명목으로 용돈 뜯어가시는 거 말고 이렇게 고정적인 용돈 자체를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래? 그러면 그냥 50만 원을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날 수 있는 결론인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이제 다음 달에 60만 원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드려? 100만 원 달라고 하셔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 자기는 무슨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말해. 너야말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그렇게 더 드려봤자 내가 너보다 많이 벌어오는 돈보다 적은 금액이야. 알아?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가 남편보다 훨씬 적게 벌어온다는 사실, 제가 더 공동의 돈에 적게 쏟아붓고 있다는 그 원초적인 사실이 문제였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렇다고 치자. 그래,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 다 드린다고 쳐보자고. 자기가 그만큼의 돈을 더 매달 버니까, 응? 자기 말대로 그게 정당하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생활비 구멍 나는 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 대출금, 관리비, 식비 이렇게 딱 3가지만 따져봐도 두 분 용돈 마음껏 드리면서 양립할 순 없어. 저축하느라 붓고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제외하는 금액인 거 까먹은 건 아니지? 그건 네가 돈 관리를 해프게 하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난 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생활비 구멍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이죽거리며 말하는데 진짜 성질 같아선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말을 막 하고 그러는 건지. 그에 따라 동화되는 듯 성질 더러워지고 있는 제 자신이 느껴져 그런 점이 가장 싫었어요. 결국 감정이 격해져서 남편이랑 또다시 한바탕 설전을 벌였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었고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뭔가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 역할을 무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로서의 권한 같은 걸 다 잃고 빼앗긴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차 강하게 느껴지는 점은 남편이 자기 아내인 저한테 돈을 하나하나 계산해가면서 저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면 아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시간이 나면 당연히 그럴 때 집안일을 했거든요. 제가 주로 쓰는 구역 외에도 남편의 공간까지 다 청소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알아서는 하지 않기에 제가 시켜서 억지로 집안일을 하게 될 때면 그런 순간에도 계산을 했습니다. 저보다 자기가 더 많이 집안일하고 또 청소를 오래 한 것 같으면 그걸 그렇게 분하게 여겼어요. 그 싫은 내색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이 보이니까 저도 속으로 제 이속만 챙기고 싶다는 욕심 같은 게 자연스레 피어오르게 되더군요. 남편이 저렇게나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저라고 왜 항상 희생을 더하고 싶겠어요? 특히나 이제 남편에게 더 잘해주거나 감정적으로 에너지 소모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물건보다도 그냥 제 물건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았고 남편의 건강보다도 그냥 제 스스로를 돌보면서 제 건강만 바짝 챙기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경제권까지 쥐고 제가 뭐 자기 눈으로 보기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건 아닌지 그런 것까지 감시하듯 살펴본 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작자가 그래서 생활비 관리를 잘 했냐고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로 번진 것이고요. 자기는 엄청 돈 관리 잘하면서 생활을 착실하게 할 것처럼 엄청 으스대더니 생활비에서 결국 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만든 것이었죠. 제가 그거 알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바로 발끈하더군요. 어차피 다음 달 월급 받아서 넣어두면 되잖아. 그럼 그만큼 채워지는 건데 뭐 이거 마이너스 났다고 잔소리며 참견질이야?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말 많이 했었으면서 내가 지금 딱 한 번 잔소리하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이 돈 나갔던 거 뭐야? 대체 용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였던 건데? 저의 지적에 남편이 갑자기 기세를 잃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시댁에 가는 용돈이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모를까 무슨 3달을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신 건지. 와,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됐어. 어머님하고 통화해서 여쭤보면 되니까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가신 건지, 이 돈 받으시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드셨는지,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길래 용돈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신 건지, 혹시 도박에 빠지신 건 아닌 건지, 내가 다 여쭤보면 되는 거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제가 싸늘한 음성으로 분노하는 것에 남편이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만 갑자기 불쑥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아직 두 분 사시는 아파트 대출금 갚고 계시잖아. 그거야. 뭐라고? 집 대출금을, 그거를 우리 돈으로 갚아드리려고. 왜?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졌는데,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그럼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드리겠다고 하냐? 남편이 또 그 욱하는 성질머리 못 버리고 윽박지르는데 제가 순간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와서 양손으로 머리 부여잡고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도 남편은 그저 큰 소리로 한숨만 내쉴 뿐 괜찮냐고 물어오거나 살펴보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군요.
담배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남겨진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저희가 결혼한 이후부터 그렇게 돈을 요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말이에요. 한 가지 가정을 떠올렸다가 에이,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최악일까 싶어 고개를 저었었는데 저 머리 아프다고 주저앉은 것을 보고도 휙 나가버리는 남편이라는 작자.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그 계산적인 인간을 아들로 둔 분들이라면 혹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받으신 덕분에 저는 제 떨리는 숨소리를 오래 듣고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본론부터 꺼내들었어요. 선수 치는 게 중요하게 생각됐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들은 게 전부 사실인가요?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런 작정을 하셨던 거냐고요? 너 갑자기 대뜸 그게 무슨 말이니? 선수 치는 전략은 먹혀들었고 엄청 당황하신 시어머니께 저는 태연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들은 적도 결코 확인받은 적도 없지만 저의 심증으로만 있는 그 가정을 꺼내든 것이었어요. 다 알게 됐어요. 차마 아들 돈은 아까워서 그렇게 요구 못하셨다가 제가 같이 넣은 돈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이 되셔서 집 대출금까지 갚아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용돈 많이 받으셔봤자 그거 어차피 모아서 아들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실 속셈으로 용돈도 많이 요구하셔서 받으신 거라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결국 저한테서만 돈을 뜯어가시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어머님께 돈을 다시 받으면 되니까. 제가 말을 끝내고 나서 핸드폰을 쥔 손마저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숨막히는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그게... 미안하구나. 그런데 어차피 우리 죽고 나면 이 아파트는 너네 재산이 될 거잖니. 안 그러냐? 횡설수설하시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정말 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이렇게 확인 사살을 거치고 나니 쓴웃음이 지어졌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1년 안에 두 분 다 확실히 돌아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겠는데요.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뭐야? 아니면 말고요. 앞으로 두 분이서 알아서 갚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는 그대로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고 카톡도 씹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로부터 장문의 카톡이 날아오고 아주 난리더군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개싸움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혼자 그렇게 이기적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면 됐지. 왜 굳이 결혼을 했냐는 거야. 내가 왜 너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려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저도 더 이상은 이성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아직도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는 남편을 향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 정말 예상한 것보다도 더 최악이더군요. 어떻게 자기 부모랑 짜고 그럴 수가 있어? 소름 끼쳐. 나는 내가 너랑 하루라도 더 같이 부부로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 그래? 그러시든가. 이 집 들어올 때 내 몫이 훨씬 더 많았던 거 알지? 너도 이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여긴 내 집이니까. 정말 삶의 의지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놀라운 태도였습니다. 뻔뻔함의 극치.
아니, 그 이상을 보여주는 엄청난 면모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제가 황당하고 화가 나서 버티고 있으니까 정말로 저한테 집 나가라면서 그러더군요. 자기 집이니까 제가 나가야 한대요. 이틀 그 소리 듣다가 열받아서 정말 짐 싸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출근하기 용이한 모텔에서 사흘을 지냈어요. 잠을 거기서 자면서 직장으로 출근했죠. 멀리 사는 친정에 갈 수도 없고 진짜 친한 친구 몇 명이 있긴 한데 걔네한테도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집 구할 때 기여한 게 있는데 밖에서 지내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열이 받았고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잘 테니까 남편 보고 거실이든 어디든 나가서 자라고 했더니 싫대요. 침대도 자기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니까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웃으니까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 미쳤다. 미친놈하고 살다 보니 나까지 전염돼서 미쳐버렸다. 어쩔래? 미친놈 낳아주신 미친 부모들은 그런데 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가 없으시지? 미친 부모한테 내가 너무 큰 걸 기대한 건가? 야, 너 말이면 단줄하냐? 누구 보고 미친 부모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미친 거지 제정신이니? 넌 그렇게 생각해? 이게 다 너를 이따위로 잘못 키운 그 사람들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된 거야. 알아? 저는 눈에 핏발 세우면서 말다툼하다가 더 격해져 버렸고 서로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이르렀어요. 힘에서 밀린 제가 계속 당하고 있다가 진짜 딱 한 번 제대로 반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112 신고해서 경찰 부르더군요. 경찰 부른 명목은 바로 가정폭력이었어요. 원래도 정이 다 털려있는 상태였지만 남편의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정말 뒤통수가 얼얼한 그런 느낌이었죠. 경찰이 정말 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유혈 사태에 일어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경찰도 그냥 오늘은 두 분이 분리해서 지내셔야 한다는 조치만 내려줬어요. 그게 지침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따르라고 했어요. 서로 안 나가겠다면서 우기고 난리쳐서 경찰들이 말리고 한바탕 소동이 또 일어난 끝에 남편이 저에게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여자 경찰분이 저보고 괜찮냐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응급실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물음 하나에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랑 그렇게 개싸움 벌일 때도 나지 않던 눈물이 괜찮냐고 묻는 그 질문 하나에 나더군요.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이 그때 확 밀려와서 민폐스럽게도 여경분이 달래주는 손길에 매달려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새 울면서 자다 말다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 아무렇지도 않게 씻고 나서 부엌에서 간단히 뭐 먹을 걸 찾더니 금세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말도 안 하더군요. 저 얼굴 엉망인 거 봤으면서도 말이죠. 그때 또 한 번 결혼 잘못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새삼 후회했습니다. 노인들이 그냥 주책이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애초에 너보다 모아둔 돈이 많았던 것도 어쨌든 그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넉나가 있는 와중인데 시어머니는 대뜸 연락하셔서 웬 개소리를 정성스레 늘어놓으시는지 가지가지 하는 집안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께 확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지친 몸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한참 더 그 개소리를 들어주다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당연히 다른 선택지도 필요 없이 무조건 이혼이었습니다. 이 인간한테 당한 게 억울하다고 해서 악착같이 남아있어봤자 저한테 득될 건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미친놈에게 더 전염돼서 일상의 질만 떨어질 게 분명했죠. 남편의 태도로 봐서는 당연히 이혼하자면서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네요. 자기가 왜 이혼해줘야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간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걸 굳이 납득시켜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갑갑해져서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라서 볼을 타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채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결혼을 왜 했니? 응? 나랑 왜 결혼한 거야? 너한테 결혼이 뭔데? 너는 네 아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디 드러나 보자. 제가 울분을 가득 담은 채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크게 한숨을 푹 쉬고 나더니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너는 매사에 사람이 왜 그러냐? 뭐 하나만 봐도 아득바득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따지고 지금도 그래. 나한테 그런 건 왜 묻는데? 그때 또 한 번 실감했죠.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저랑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어주기 싫어서 못된 심보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살면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게 굴고 있는 거라네요. 그런데 지금도 남편은 자기 돈 타령하면서 계산적으로 굴고 있거든요. 그런 자기 모습에서 제가 혐오감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나 봐요. 저는 이제 남편이 저한테 돈을 얼마나 주든 경제권을 완전히 넘겨주든 그런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돈 쓰기 싫어서 그거 아까워하는 게 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엎드려서 절 받아봤자 뭐 하겠나요? 이게 무슨 결혼이고 이게 무슨 부부인지. 기가 막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직장에서도 그런 티를 온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위로도 다크서클 다 보인다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오는 직장 선배에게 정말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남편의 악질적인 면모도 적당히 생략하거나 희석해서 말씀드렸죠. 남편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하고 사는 제가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축소시켜 전달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쓰고 싶은 내용들 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상황은 개판이고 진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은 한가득이지만 사연으로 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는 번갈아서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무시를 해도 계속 오길래 어제는 아예 차단하려다가 문득 이런 가정이 들었어요. 혹시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나 카톡을 하셔서 자꾸 되도 않는 헛소리기는 해도 사과를 하시는 게 남편의 사주를 받아 그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서 사연을 쓰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제 인생 찾을 거예요. 그런 욕심과 의욕 가지고 있습니다.